자, 머니올라 연블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한 주의 증시 일정부터 살펴볼게요. 네, 8월 26일은 이제 미국의 8월 댈러스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나올 예정이고요. 8월 27일은 미국의 8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8월 28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현대차는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투자자의 날을 이제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8월 29일은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이고 달러 제너럴, 베스트 바이 같은 이제 유통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8월 30일은 일본의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될 예정이고 미국에서는 7월달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주목해 볼 변수들은요? 이제 경제지표상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8월 29일 날 이제 미국의 2분기 GDP하고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항상 또 존재하다 보니까 네. 단단하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결국 이게 연준이 이걸 보고 정책 금리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안정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미국의 7월 PC 물가지수도 특히 근원 물가지수를 네. 더 주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으로는 역시 엔비디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블랙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블랙웰? 블랙엘이라는 이제 새로운 칩인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한 3개월 정도 연기될 수도 있다, 출시가. 그래서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젠슨왕이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예, 연기가 된 건지 아닌지 그 발언에 좀 주목하시고 현대차 CEO 투자자의 날도 중요한 게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거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밸류업에 맞는 정책을 내놓지 않겠냐, 뭔가 그래서 한번 현대차 그룹의 인베스터 데이도 28일 날 주목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달러 제너럴 같은 회사도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달러 제너럴 천원샵 같은 약간 개념이잖아요. 미국에 저가형 이제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이 회사가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또 베스트 바이는 미국의 가전 제품이나 이런 이제 PC 같은 걸 판매하는 유통사인데 이걸 통해서 미국의 또 가전 소비나 이런 걸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이 유통사들의 실적 발표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이 해리스 이제 대통령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또 대선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일단은 이제 바이드노믹스를 개성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중산층에 집중을 해요. 예, 중산층에 집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장려. 이건 이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그런 이제 인상을 해서 세수가 부족한 걸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이 이제 해소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좋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 이제 새로운 판을 또 짤 거기 때문에 예측이 좀 안 된다는 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월가에서는 일부 좀 불편한 기색을 좀 내놓는 게 뭐냐면 이제 너무 좀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좀 의견들이 있는 게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이라는 이제 주제로 기업들이 만약에 식료품 가격을 인상을 하면 그걸 부당한 폭리로 생각을 하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반시장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업이 사실 가격 올리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너무 올리면 혹시 폭리치하는 게 만약에 드러났다. 이러면 이제 규제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중산층이나 또 서민 입장에선 그렇게 올라가는 물가를 또 정부가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 경제 측면에서는 약간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료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모펀드 같은 데서 임대주택 대량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료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만약에 하면 세제 혜택 못 받게 하겠다. 이런 식의 또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이런 이제 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돈이 좀 문제긴 해요. 10년 동안 1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잖아요. 그 재원 마련이 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이건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해리스는 청정에너지, 공화당은 이제 화석연료, 이쪽이 이제 극명하게 이번에 또 드러난 그 공약이 또 발표가 됐는데, 근데 결국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이면 트럼프가 되는 게 유리하긴 해요. 세금도 깎아주고 어쨌든 되게 규제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대기업일수록 당연히 트럼프가 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다른 게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해리스가 훨씬 더 낫고요. 거기에 관세 부과도 덜하는 편이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 10% 관세 부과 그냥 다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다 반도체, 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지원놨는데 이거 그대로 보조금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해리스가 되면 다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이거 다 폐지시켜 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돈을 회수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해리스가 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네. 미국의 월가 쪽에서는 약간 트럼프가 되는 게 좀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겠냐,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다른,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셈법이.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은 오히려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기업 주가가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국 증시에는 또 그런 게 유리하지 않겠냐. 서학개미와 동학개미의 셈법이 네,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열되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제 이 머니올라 시작할 때 진짜 역사적인 일이 이번 주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 유한양행 미국 FDA의 최초 승인. 근데 이게 신기하게 또 주가는 좀 그렇게 역사적인 줄은 모르나 네.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웠던 게, 흔히 세론이라고 아시죠? 그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요. 뉴스 나오면 맞아요. 그게 작동을 해버렸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 게, 우리나라가 FDA 승인 받은 신약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폐암 치료제 시장은 정말 크고요. 그 폐암 환자가, 전체 폐암 환자가 한 1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상황이고, 거기에 또 이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의 환자 수도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항암제를 미국에서 승인받은 적은 없어요. 다른 치료제 몇 개 승인을 받았는데 항암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승인을 받은 거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을 입증한 그런 사례가 됐던 건데, 다만 이제 이게 뉴스가 나오고 아침에 주가가 한 14%인가 막 올랐었거든요. 결국 종가는 2%에 끝난 거예요. 2%인가 아마 그 정도에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세론한 게 잘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기관과 외국인이 다 팔아버리고요. 개인이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야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니냐 하고 네, 사셨는데 네. 개인과 기관은 야 팔자.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서 주가가 좀 아쉽게 좀 끝나긴 했는데, 다만 물론 이제 향후의 결과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매도한 측에서 생각해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될 거를 거의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게 신속 승인 심사라 그래가지고 우선 심사를 받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우선 심사 받으면 그게 긴박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제품이니까 FDA가 그런 심사를 했다는 건 대로 확률이 되게 높았다는 얘기예요. 높았다는 얘기고, 주가도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 생각인 반대인 게, 왜냐하면 FDA 승인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미끄러지는 경우도 되게 있으니까. 많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미끄러졌잖아요, 이 최종 단계에서.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100% 확신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파는 입장에서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좀 판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만 보고 한 거니까. 네, 어차피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이벤트 끝났잖아요. 단기용으로.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가 타그리소란 제품이 있어요. 이미 미국에, 그러니까 폐암이 두 가지 종류인데 비소세포 폐암하고요, 소세포 폐암이 있어요. 소세포는 암세포가 작은 것들 있죠. 그게 한 15% 돼요, 비중이. 나머지 비소세포는 작지 않은 세포. 그래서 그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게 이제 요 치료제인데, 어쨌든 여기서 먼저 나온 제품이 타그리소라는 아스트라제네카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겠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검증은 해봐야 된다. 네. 이미 나온 제품이 있는데 후발주자가 들어가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번에 유한양행이 이거 승인 받은 거는 타그리스올을 경쟁 약물로 삼고 임상을 해서 승인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효능이 더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효능이 없었으면 FDA가 저는 승인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경쟁 제품을 타겟으로 해서 임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냈고 FDA가 그걸 인정해서 승인을 내준 거거든요. 그러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점유율은 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이제 또 매도하고 싶었던 입장에서 그건 내년 돼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이 신약 나오려면 좀 시간 걸리잖아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일단 차익 실현부터 하자. 네. 그건 좀 나중 얘기니까 일단 팔자. 다시 사더라도. 네. 그래서 이게 좀 충돌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팔았고 개인 투자분들은 야 이제 시작 아니야? 내년 그렇죠. 보고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면서 결국엔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였다.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해요. 보통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시작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FDA 승인은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 그리고 금액도 되게 큰 거고 유한양행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게 존슨앤존스가 팔아줘요. 존슨앤존스는 미국의 대표 제약사잖아요. 여기서 마케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로열티를 한 10% 정도씩 받아요. 그럼 이제 이게 앞으로 뭐 예를 들면 5조 원이 팔렸어요. 5조 원 팔리면 5천억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6대 4로 오스코텍과 나눠 가져요. 이 로열티는 뭐냐면 뭐가 원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이익으로 거의 꽂히는 돈이거든요. 그럼 엄청난 돈들이 꽂힐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팔리느냐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는 로열티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좀 호재라고 보고 있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다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시각에선 이제 재료는 소멸됐으니까 팔자. 그게 좀 강해진 거 아닌가? 아, 그렇죠. 그 네. 모멘텀은 이제 당분간은 좀. 근데 이거는 없을 수 정말 있으니까. 다른 게 실패하고 급락한 거랑 성공하고 빠진 건 좀 달라요, 차원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맞는 저는 말씀이시죠. 긍정적이다. 좋은 그래서.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패하고 급락한 거랑 성공하고 약간 빠진 거는 정말 다른 문제다. 네, 바이오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이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를 규제하는 생물보안법 이슈 저희가 머니올라에서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법안 통과 전이긴 해도 우리나라의 CMO 업체인 ST팜이라고 하는 곳이 중국 규제로 인해서 해외 대형 제약사에 글로벌 수주 따냈다. 뭐 이런 공시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생물보안법 이슈는 이제 그냥 기대가 아니라 현실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생물보안법 통과는 된 게 아니고 9월 말로 예정돼 9월 있더라고요. 말. 근데 이제 그런데 저도 좀 놀랬던 게 ST팜이 홈페이지에 공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 이제 홈페이지 회사 들어가면 앞에 딱 써놓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연간 수조 원 이상의 글로벌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 뭐 선정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멘트가 그 다음에 나와요. 해당 글로벌 빅파마, 이제 미국의 제약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중국에서 원료를 공급받았는데 생물보안법의 영향으로 ST팜을 대체 공급사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랑 ST팜 간에 계약을 했겠죠. 했을 텐데 이게 미국 회사는 중국 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가져다가 약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걸 ST팜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생물보안법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중국 원료의약품 쓰지 마라. 이게 생물보안법의 핵심인데 아직 법안 통과도 전에 미국 제약사가 벌써 그걸 행동에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CDMO라고 그러죠. CMO,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게 그냥 우리가 그동안은 이걸 기대했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스토리를 썼는데 이젠 기대가 실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ST팜이 홈페이지에 공시했는데 그걸 거짓말할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실제로 통과도 될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CDM을 하는데 중국 걸 이제 중국 대신에 한국이나 다른 뭐 인도로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국을 대체하는 원료의약품 제조사를 계속 미국의 회사들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좀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좀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물보안법 관련한 산업도 꾸준히 한번 추적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물보안법 관련 산업도 조금 레이더에 올려둘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얘기 또 여쭤볼 텐데 이게 모건 스탠리가 이제 8월 20일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Preparing for a Peak 이런 제목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사이클 고점이다. 뭐 이거에 대해 대비하라 이런 보고서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고점을 대비하라는 얘기니까 겨울을 준비해라. 그 이유를 이런 얘기인 거겠죠? 아니면은 지금은 좀 옛날이랑 다르다고 하니까 뭐 여전히 좀 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보고서 내용은요 이제 그 말 그대로 피크와 고점을 준비하라는 얘기 뭐냐면 고점 찍으면 내려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곰이 겨울잘 잠을 자기 전에 준비하는 것처럼 약간 반도체도 이제 고점이 올 것 같으니까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고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건 지금 꺾였으니 고점 찍고 꺾이니까. 왜냐면 프리페어링이니까. 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도 정확히 고점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사이클 후반부에 급등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지금 팔아가지고 급등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왜냐하면 성장의 기울기가 이렇게 보통 성장하더라도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언젠간 이렇게 길게 꺾이잖아요. 그런 게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 설비 투자도 내년에 최고치 찍을 것 같고 재고는 지금 증가 중에 있고 AI 빼면 다른 수요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아직도. 그리고 그래서 이익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지는 좀 의문이 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조심하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다운턴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꺾이는 턴이 내년 1분기부터도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점 맞추기는 우리도 어렵기 때문에 후반부에 급등 놓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주로는 차라리 삼성전자를 선호한다. 왜냐면 삼성은 별로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차라리 삼성전자. 네. 이게 참 우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차라리 지금은 좀 편한 관점에서 선호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 의견이 맞을 수도 있지만 뭐 준비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의견이 좀 개인적으로 다른 게 옛날하고 반도체가 좀 달라요. 뭐냐면 3년 전에 21년도에 반도체 모건 스탠리가 겨울 온다고 얘기해서 실제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한 논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랑 뭐가 다르냐면 그때 혹독하게 한번 이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가 뒤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뭐를 했죠? 막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유튜브 보고 이러면서 반도체 투자가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느는 거에 맞춰서 공급을 팍 늘렸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터졌죠? 수요가 주니까 공급이 과잉돼 가지고 적자를 엄청나게 심하게 봤죠. 이걸 한번 겪었어요. 근데 지금 3년 지났는데 그걸 또 겪고 싶진 않을 거예요. 이 기업들이. 그리고 HBM이라는 이제 AI 수요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이번에 생겼는데 이게 아직도 수요가 많아요. 이거 공급하기도 빠듯해요. 아직도. 이거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투자하느라 다른 반도체도 있잖아요. 그거 투자를 못 해요. 지금. 여력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공급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과거랑 21년도랑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3사가 한번 다쳐봤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늘리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수익성 위주로 하면서. 그래서 투자는 하겠죠. 당연히 수요가 늘면 할 텐데 하긴 하겠지만 해도 점진적으로 분위기를 봐가면서 하지 공급 과잉 일으켜서 사이클을 꺾어가지고 할 정도는 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과거랑은 굉장히 좀 달라. 예.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메모리는 3개 업체밖에 못 만들어요. 전 세계. 근데 메모리를 만약에 중국도 만들고 많은 국가에서 야 나도 할게 이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공급이 그러면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은 메모리 지금 못 하잖아요. 쉽게 할 수가 없고 이 3사가 어쨌든 굳이 증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 지금? 나는 HBM 투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특히 삼성이 지금 제일 지금 HBM에 좀 밀려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면 그 기존의 반도체를 늘리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 사이클이 당장 뭐 내년 1분기부터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을 준비하기보다는 또 한 번 더 남아있을 상승을 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는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또 내년도에 한 번 더 있을 이런 사이클을 좀 대비해서 지금은 좀 다시 한번 있을 수 있는 그 수확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기관이지
지금 겨울잠을 준비할 시기는 저는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와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프리페어링 피크니까 피크가 여러 개 있는데 제일 높은 픽은 좀 더 있고 나중에 오고 이사님 말씀대로 지금 어쨌든 이제 중간에 잠깐 픽 그리고 쉬어갔다 또 올 수도 있다. 뭐 중간중간 픽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재밌는 보고서를 일으키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리고 천연가스 얘기 지난주에도 해주셨거든요. 이 천연가스를 조금 주목해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미국의 데이터 센터 증설이나 아니면 이제 전력 수요가 계속 높아진다 이런 걸로 천연가스 관련 산업에 좀 주목해라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천연가스 밸류체인 관련된 게 있나요? 네, 한국도 있는데 일단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전쟁 리스크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면서 사실 이제 LNG 수요가 늘어났죠. 왜냐하면 유럽이 러시아에서 못 받게 되니까 배로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있고 근데 더 큰 거 중에 하나는 이건 굉장히 구조적이죠.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아시겠지만 전기 먹는 하마예요. 정말 전력 소모가 많고 거기다가 엔비디아 칩까지 거기 들어가서 데이터 학습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전력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PT-3가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그 GPT-3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챗GPT 같은 이게 뭐를 하냐면 그 언어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GPT-3가 1시간 동안 학습하는 게 넷플릭스 동영상으로 따지면 그게 혹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연으로 보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드라마를 그 185년 보는 거랑 똑같아요. 뭐라고요? 185년. 수십 년도 아니고요? 네, 185년이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인간이 한 2번 정도 사는 거죠. 와.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학습하는 이 소비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만큼 전력이 많이 먹어요. 예, 우리가 그냥 1시간 그 넷플릭스 그냥 시청하는 거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력 소모. 그만큼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소비 전력을 이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태양광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전력을? 안 되죠. 풍력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뭐를 하죠? LNG 발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전도 필요한 거고 수소 연료전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미국이 지금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게 LNG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은 국가거든요. 시설도 이제 파이프라인도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 때문에만으로도 이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거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을 저는 주목할 필요는 있다. 미국도 있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LNG 이런 이제 그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운반을 해줘야 되죠, 배로. 그래서 LNG 운반선 관련해서는 조선주도 있겠지만 그 안에 기자재가 있거든. 본행제가 뭐냐면 LNG는 얼려야 돼. 영하 160도로 얼린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본행제는 이 냉기를 이제 보존해 준다.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외부의 열을 차단시켜주는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담겨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본행제 만드는 업체들이 있고 또 피팅 회사들이라고 파이프 연결해 주는 거. 요걸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연결할 때 연결해줘야 되고 그 파이프 만드는 회사도 또 따로 있고요. 예, 강관 회사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파이프를 스테인레스로 만드는 강관이에요. 왜냐하면 그 LNG 같은 경우는 이 영하 160도로 얼린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특수 소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스테인레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LNG 밸류체인에서 뭐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업종들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여미사님 언제 말씀해 주시나 할 텐데 2차 전지 관련주 이거 진짜 모처럼 강세의 모습이 나와서 뭐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현실을 보면은 뭐 화재 사고 우려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또 판매 부진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주가 상승 배경을 어떻게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추이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올 악재가 다 나온 느낌 같아요. 그냥 이제 대부분 뭐 이 화재 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이제 안 사려고 하는 분들도 늘어나 버렸잖아요. 당장 난 안 사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는 더 안 좋아졌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악재들은 다 노출이 된 상황에서 메탈 가격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이
배터리를 리튬 같은 걸로 만들죠.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배터리 기업들 주가에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이제 거의 다 지금 워낙 많이 빠져서 지금 최근에 좀 이제 그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메탈 가격 하락이 완화됐다는 거 일단 좀 바닥 신호가 하나 나온 거죠. 나온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해리스 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일단은 배터리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트럼프보다 해리스를 응원할 수밖에 없죠. 여기가 돼야 전기차에 훨씬 우호적이고, 그 해리스 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2030년까지 절반 정도 전기차 판매하게 하겠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이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면 전기차인 당연히 환호성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해리스 당선 가능성도 지금 예전보다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10월 달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도 전기차 기반이잖아요. 그런 새로운 또 제품 나올 거고, 거기에 또 자동차 만드는 기업들이 배터리가 지금 워낙 전기차가 안 나가니까 배터리 재고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이제 차만 팔리면요, 재고를 확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 이제 주문이 늘어나겠죠. 그 준비는 돼 있는 거예요. 네. 전기차만 좀 팔리는 신호만 나와주면. 근데 저가 전기차가 기아도 내놨고 GM도 내놨고, 또 내년에는 25,000달러의 테슬라 저가 전기차도 나올 예정이고. 그러니까 더 나쁘게 볼 만한 이유가 이제 많이 없어진 거죠. 오히려 조금이라도 전기차 판매가 잘 된다는 신호가 나오면 이게 연쇄적으로 또 좋은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재고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이제 낙폭 가대주이면서도 지금 수급도 완전히 비어 있고, 그리고 제일 주식시장에서 너무 안 좋은 건 너무 다들 기대만 하는 거. 그게 사실 오히려 제일 안 좋을 수 있어요. 주가 이미 올라가 있는 거. 근데 반대로 최악이죠. 아무도 기대 안 하는 거. 그럼 사실 그것도 바닥인 경우가, 이게 엔터랑 좀 2차전지 좀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올라갈 이게 뭔가 트리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것만 나오면 확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거는 결국 전기차 판매 데이터죠. 근데 그것만 좀 더 나와준다면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였죠, 주가 오른 거는 그런 호재가 없는데도 올라가 버렸거든요. 사실상 그 얘기는 뭐죠? 그만큼 이제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바닥은 충분히 다지고 있다라는 네. 개념으로 좀 잘 인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의 있습니다. 다 왔어요. 예. 저기 보여요. 터널의 끝이.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막 되게 재밌는 얘기를, 도대체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뭐냐고 이런 되게 기초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답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진짜 코스피는 그나마 좀 나은데 코스닥은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만 11% 마이너스 11% 가까이 하락했다라고 하고, 근데 사실 개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코스닥, 코스피의 차이와 함께 저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증권거래소라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옛날에는 이런 거래소가 없으면 그냥, 만약에 제가 테슬라 주가를,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제가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을 찾아야죠.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됐잖아요. 근데 그걸 증권거래소가 이제 유통시장을 만들어주면서, 근데 그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우리 이제 자유롭게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또 이 지수화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나타낸 게 보통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도 있고 뭐 S&P 500 각각 지수들이 좀 따로 있지만, 어쨌든 미국에 있는 대표 기업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지수로 나타낸 거죠. 그럼 그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면 지수도 올라가는 거고, 그게 하나의 지수인데, 다만 그 속한 기업들을 좀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게 코스피냐 코스닥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을 예를 들면 다우는 30개 종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이런 기업들을 딱 30개로 압축해가지고 다우 지수를 만들어놨어요. 네. 그 30개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표 지수가 나스닥 100이거든요. 100개의 기업. 물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지만 나스닥 100 지수는 100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S&P 500은 뭐죠? 말 그대로 500개만 뽑아가지고, 거기에 못 들어간 기업들은 러셀 2000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네. 중소형 지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의 성격별로, 나스닥은 아시겠지만 기술주죠. IT, 이런 거. S&P 500은 기술주도 들어가 있지만 미국을 상징하는 진짜 500개 기업을 추려가지고 놓는 거고, 거기에 못 들어간 거 이제 소형주로 러셀 2000을 빼놓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이제 그
뭐 여러 시장은 있지만 어쨌든 가장 큰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인데 코스피는 주로 이제 큰 회사들 덩치가 좀 상대적으로 크고 물론 뭐 그걸로 무조건 분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코스닥이라는 시장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래소랑 약간 제도도 일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근데 코스닥은 예전에 아시겠지만 그 벤처 시장 열렸을 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7년도 후반인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그때 막 벤처를 적극적으로 육성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아 여기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렇게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여기다 상장을 시키자. 따로 만들어 놓자. 코스피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됐는데 그게 이제 명맥이 지금까지 좀 이어져 가지고 코스닥 하면 아, 기술 기업, 바이오 기업. 예, 이런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장성이 약간 높은. 중소형 기업. 네. 이렇게 좀 이제 그 선택지가 이렇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활성화됐던 거죠. 그래서 약간 코스피랑 코스닥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 근데 그거를 뭐 무배듯이 자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코스닥에 있던 기업이 코스닥으로 옮겨가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카카오는 코스닥이었어요. 그 코스피로 갔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코스닥에 있었죠. 지금 코스피로 가버렸죠. 그래서 무조건 이걸 가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코스피가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지수고 코스닥은 약간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있는 예,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마 80%가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서 거래를 하고 네. 계시고 외국인 기관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이 개인 심리를 나타내는 시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요새 안 좋죠. 그 얘기는 뭐죠?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닥 매매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얼어붙은 네. 진짜 시장. 일단 코스닥을 가장 대표하는 시총 상위 업종이 2차 전지예요. 여기가 안 좋으니까 시장이 많이 눌려 있고 거기다가 금투세 문제도 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굳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좀 답답하지만 다만 이제 좀 코스닥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지금 요즘에 단타만 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냥 하루 오르면 팔아버리고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실적 괜찮은 기업들도 코스닥이 많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억울하게 빠진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실적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 좋을 때 비중을 또 늘려놓으신다면 나중에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저도 막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 말씀 못 드리는 게 이게 뭐 세금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그래야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결정이 안 됐고 만약에 내년 1월에 시행이 돼요. 그러면 올해 연말에 증시가 안 좋을 건 누가 봐도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기는 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을 때 비중 늘리는 건 맞겠지만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 그 금투세 문제 이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해결된 다음에.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금투세는 정말. 아 근데 이제 민주당이 결국 민주당이 칼자를 쥐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아직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진성준 그 정책위장은 계속 반대하는 것 같고 그 금투세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아직 입장이 민주당에서 이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정리를 해서 금투세, 그러니까 증시를 본다면 금투세 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으로 좀 아니면 유예라도 좀 입장 정리를 좀 빠른 시간에 좀 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유예라도 네. 어쨌든 빨리 정리가 되면은 좀 불확실성이 가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보고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바이오 쪽인데요. 키움증권의 허혜민 오치호 연구원님이 제약 시즌 2 시작, K바이오 새로운 국면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보고서인데 일단 그동안의 바이오의 주도주는 바이오테크라 그러죠. 코스닥에 있는 이제 바이오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주인공인데 이번 시즌 2의 주인공은 대형 제약사 같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름 많이 들어본 제약사가 주인공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아주셨고 네. 국산 개발 신약이 FDA 승인받은 게 몇 개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의 진펜트라라고 있어요. 요거랑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녹십자의 알리글로, 이번에 이제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나자. 근데 관건은 이거래요. 이들이 승인받은 건 좋은데 네. 승인받아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블록버스터 많이 팔아야죠. 이제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블록버스터 의약품 기준은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을 연간 이제 매출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이걸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2014년에서 2023년까지 FDA 승인받은 487개 약물 중에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 판매된 제품은 40% 정도 된대요. 193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한 이제 10개 중에 한 4개 정도는 이제 블록버스터가 된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블록버스터가 되는 제품들은 적응증은 늘린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장암 쪽의 치료로 갔다가 심혈관 질환에도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적응증을 확대한다 그러죠. 그럼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네, 그런 게 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신약들도요, 이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가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으로 FDA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도 3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적응증을 확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 이게 엑스코프리가 뭐냐면 이제 이게 뇌 문제가 생겨서 부분 발작하는 거 있죠. 그걸로 이제 치료제 승인을 받았는데 전신 발작하는 것까지도 지금 적응증은 늘리기 위해서 임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녹십자의 알리글로 같은 경우도 1차 면역 결핍증으로 승인 받았는데 아마 이것도 아마 이제 차후에 적응증은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적응증은 늘려가야 매출을 늘리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적응증을 안 늘리면 그 좁은 한 분야만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유한양에게 렉나자로 나왔는데 이 제품도 향후에 이제 적응증, 특히 어느 적응증이냐면 정맥 주사로 지금 맞아야 되는데 요거를 아마 올해 12월 달에 이것도 임상 FDA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피하 주사 있죠. 네, 한 5분만 맞으면 되거든요. 피하 주사 형태로도 지금 임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2월에 그게 승인 받으면 이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매출에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여기 4개 있고요.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유한양행, 녹십자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고, 이 기업들이 어쨌든 뭐 블록버스터 매출을 얼마만큼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현재 이 4개 중에 가장 근접한 회사는 SK 바이오팜입니다. 왜냐하면 나온 지가 제일 오래됐어요. 네. 이게 나온 지가 벌써 한 5년 됐거든요. 5년 됐는데 이번 2분기에 미국 매출 1,000억을 넘겼어요. 1,000억 넘겼으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한 이제 4,000억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27년 정도 되면 아마 10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의 어쨌든 매출도 잘 지켜보시면 되겠고, 또 내년부터겠죠, 본격적으로 유한양에. 또 셀트리온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 2,500억 정도 매출을 지금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도 한번 뭐 녹십자의 알리글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고, 우리 한국은 신약이 좀 약했잖아요. 그동안 과거 이 흐름을 보면 FDA 승인도 잘 못 받았고, 근데 확실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의 경쟁력도 올라왔으니까 한번 데이터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들도 낙폭 과대주라고 봐도 되나요?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예전에는 올해 초만 해도 낙폭과대주였어요. 왜냐하면 한 2, 3년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왔기 네. 때문에 이제 낙폭과대주라기보다는 이제 주도주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에서 주도주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번 주 연물리의 비밀 노트는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